형 누나들, 오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이 어딜까요? 공무원이죠. 그것도 중국 공무원이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나라가 월급을 준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중국에서 지금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은 공원 사육사가 동물밥을 못 주고 있고요. 버스 기사는 석 달째 월급이 밀려서 SNS에 하소연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 허접한 시골 마을 이야기 아닙니다. 상하이, 산둥성, 광둥성, 중국 경제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상하이 고위 간부 연봉이 43%나 삭감됐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다? 이거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형들, LGFV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말로 하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에요. 이름도 길죠. 이름부터가 뭔가 숨기려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 지방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직접 빚을 지면 법에 걸리니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들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장부에는 아버지 빚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다 쓴 돈입니다. 근데 이게 199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시 중앙정부가 세금의 대부분을 싹 가져가면서 지방정부한테는 교육, 의료, 도로건설 같은 지출만 떠넘겼거든요. 돈은 없는데 쓸 일은 산더미니까 편법으로 빌리기 시작한 게 30년째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IMF가 추정한 이 LGFV의 총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GDP의 약 48%, 금액으로 따지면 60조 위안, 하나로 환산하면 약 1경 2천조 원입니다. 1경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한국 1년 예산이 약 657조 원이거든요. 중국 지방정부가 숨겨놓은 빚이 한국 예산의 19년치입니다. 아니, 우리가 19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 하나 더 나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LGFV들이 당장 갚아야 할 자금 부족분이 34조 위안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가 내놓은 구제 패키지는 10조 위안이었거든요. 겨우 30%밖에 못 막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24조 위안은요, 계속 빚으로 돌려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왜 갑자기 못 갚게 된 걸까요? 답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형들,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를 보면요, 가장 큰 수입원이 토지를 기업에 팔아서 받는 돈이었어요. 땅을 팔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고, 이 순환 구조가 돌아가야 LGFV 이자도 갚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헝다그로 디폴트, 비구이한 디폴트,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아무도 땅을 안 사요. 2026년 1월에도 70개 도시 신축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2.7% 하락했고요. 무려 30개월 연속 하락 기록 중입니다. 아니 형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14억 중국 인구를 전부 동원해도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를 다 채울 수 없다. 14억 명이 다 들어가도 빈집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과잉 공급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오류예요. 사실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만 보면요, 2026년 1월에 기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급증했고 선전은 무려 46%나 뛰었어요. 근데 이건 정부가 구매 제한을 풀어서 생긴 반짝 효과예요. 3선, 4선 도시는 여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서울이랑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보다 훨씬 극단적이에요. 자,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죠? 중국 지방정부가 빚 많고 부동산 망했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춘절 직후 현장에서 뭐가 터졌냐면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식 채권은 정부가 사수했습니다. 이건 막았어요. 근데 LGFV가 하청업체한테 발행한 상업어음, 쉽게 말해서 외상값이요, 이게 대량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상하이 상업어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상업어음 지급을 연체한 LGFV가 82개, 2월에도 81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채권 시장은 멀쩡한데 건설업체한테 줄 공사비는 안 갚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체면을 지키면서 실물경제는 희생시키는 구조예요. 자재 납품한 영세업체, 공사한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쇄도산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형들, 여기서 한 가지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2024년 11월에 10조 위안, 하나로 약 2천조 원 규모의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거든요.
고금리 단기 빚을 저금리 장기 채권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부채 수합이에요. 실제로 2025년 평균 발행한 금리가 2.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0.38%포인트나 낮아진 거예요.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LG FV 수를 71%나 줄였고요. 기업 부채도 62%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나옵니다. 이거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회계 분류를 바꾼 겁니다. LG FV라는 이름을 떼고 시장 기업으로 이름만 갈아탄 거예요. 장부에서는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 있는 거죠. 중국 재무장관도 뭐라고 했냐면요. LG FV 부채는 정부 부채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직접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빌린 돈인데 이제 와서 그건 아들 빚이지 내 빚이 아니야 라고 손을 터는 겁니다. 이걸 보면 중국 정부도 참 대단하죠. 이 판에서 가장 먼저 발을 빼는 게 정부라니. 이것도 일종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봐야 하나요? 근데 사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소름 돋게 비슷한 패턴이 있거든요. 1990년 일본이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1991년 정점을 찍은 일본 토지 가격이 2001년까지 70%나 떨어졌고요.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숨기면서 좀비 기업을 연명시켰어요. 형들 두 나라 숫자를 한번 나란히 놓으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1997년 일본의 비금융 부문 부채가 GDP 대비 296%였습니다. 2022년 중국은요 293%예요. 거의 똑같아요.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 마찬가지로 빚을 다른 이름으로 돌려막기 했어요.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물론 중국이 일본과 완전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4%밖에 안 됩니다. 일본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돈이 도망가는 것도 일본보다 막을 수 있죠. 거기다 중국은 부동산이 빠진 자리를 새 엔진으로 채우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청정 에너지 산업이 중국 GDP 성장의 11.4%를 차지하면서 부동산 침체를 상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HSBC 같은 월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봐요.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5%로 잡고 있거든요. 다만 형들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대 마이클 패티스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근본 문제는 국민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중국 가계 소비가 GDP의 40%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 평균이 60%인데 국민이 소비를 안 하니까 정부가 투자로 성장을 떼온 건데 그 투자가 빚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형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이게 우리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아프긴 합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중국이 흔들렸을 때 코스피가 급락했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 총수들이 상당 부분이 대중국이니까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동시에 반사이익이 생기는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수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8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33.9% 급증이에요. 역대 1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수출만 205억 4천만 달러예요. 전년 대비 102.7% 성장, 2배가 넘습니다. 단일 품목 수출 200억 달러 시대가 열린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를 엔비디아에 세계 최초로 출하하면서 3년 만에 1등 공급자 지위를 탈환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58%입니다. 제조업체에서 58%요. 이건 거의 인쇄기 수준이에요. 두 번째, 조선업이에요. 한국 조선 3사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45% 급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9년 만에 매출 10조 원대를 회복했고 하나오션은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이 목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 해군 MRO 시장까지 열렸습니다. 중국 해군은 빠르게 팽창하니까 미국이 자국 조선소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인 한국한테 함정 유지 보수까지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경기 변동에 흔들리던 상선 사업에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더해진 거죠. 세 번째, 화장품이에요. 형들이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미 수출 22억 달러, 대중 수출 20억 달러. 2016년에 전체 화장품 수출의 70%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34%까지 떨어졌어요. 조선미녀, 스킨천사, 티르티르 같은 인디 브랜드들이 틱톡으로 미국 MZ세대들을 직접 공략하면서 시장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중국에 올인하던 시절이 오히려 리스크였고 지금 빠져나온 기업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번째,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3사가 북미 배터리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10대 중 7대가 한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IRA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지역구에 한국 배터리 공장이 잔뜩 들어서 있어서 일자리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형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중국이 무너진다고 한국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뱃속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남은 재고를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철광, 석유화학 이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지면 한국 기업들도 가격 경쟁에서 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4년에 186억 달러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같은 폭풍우인데 어떤 배는 가라앉고 어떤 배는 바람을 타고 더 앞으로 나가는 거죠. 반도체, 조선, 화장품, 배터리는 바람을 탄 배이고 석유화학, 철강 같은 중간재 산업은 역풍을 맞고 있는 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30년간 쌓아올린 부채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부동산이라는 수열 파이프가 끊기면서 공무원 월급조차 못 주고 하청업체 공사비조차 안 갚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10조 위안을 들이붓고 빚의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24조 위안이라는 작은 부족분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1990년대 일본과 소름 돋게 닮은 길을 걷고 있지만 동시에 청정에너지라는 새 엔진을 돌리고 있어서 결말이 같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중국이 흔들리면 중간재 수출이 줄어 아프지만 반도체는 2배 성장, 조선은 영업이익 45% 급증, 화장품은 역대 최대, 배터리는 북미 시장 69% 장악. 결국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국면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